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겸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투자인사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경제평론가 윤석천 평론가님 모시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귀한 자리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사실은 세상이 굉장히 평온하고 안정적이면 할 말이 별로 없죠. 어떻게 보면 좀 세상이 불안정하고 네. 어떤 격변의 시대, 그게 뭐 경제적이든 사실은 네. 뭐 정치적이든 그런 시대가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네, 그 할 말도 좀 있고 네,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쓰임새도 있고 이런 네. 것 같아서 약간 좀 대중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좀 미안한 감이 좀 있어요. 네, 네. 사실 뭐 태평성대에는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잘 굴러가니까 그런 게 좋은 세상인데 네. 어떻게 보게 되면 세상이 굉장히 불안전하고 뭐 여러 가지가 변하고 있고 지금 또 변화의 어떤 기점 그 와중에 있는 그다음에 이제 소용돌이 치는 세상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한편으로는 좀 죄스럽죠 사실. 예. 평화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은 미국이 포용한 중국이 WTO 세계 무역기구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사실 별 전쟁도 없이 큰 전쟁 없이 평화 시대를 구간한 20년이 그동안 왔었는데 네, 그렇죠. 그 큰 틀에 그리고 금리도 계속해서 꾸준히 떨어졌고 이게 변화가 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뭐 세상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불신과 신뢰의 사이클이다. 우리 그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사실은 신뢰를 가득 찼던 시절들이 있었고 그 소련이 사실은 1985년도에 고르바초프가 레닌그라드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개혁 개방을 선언하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공산주의의 패배를 갖다가 사실은 인정을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럼으로써 그 90년대 초반에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세계에는 어떻게 보면 단극 체제가 된 거예요. 네, 미국 위주의 어떤 단극 체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누구도 사실은 미국의 운영하는 어떤 세계 질서에 이렇게 반기를 들지 않는 들 수 없는 사실. 네. 그런 어떤 단극 체제의 세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던 거죠. 그 따지고 보면은 뭐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2008년 전반기 때까지 사실 2000년대 그 중국이 이제 WTO 가입을 하고 뭐 등등 하면서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는 세계는 어떻게 보면 신뢰의 시대가 개화가 됐고 네. 사실은 그 시대가 그동안까지 유지가 되어 왔던 건데 네, 일종의 팍스 아메리카나 그렇죠. 팍스 아메리카 시대라고 네.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2008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점점 그게 사실은 뭐 2000년대 초반부터 사실은 움직임이 시작했다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 미국의 어떤 단극 체제가 끝나가고 이게 다극 체제가 시작이 된 거죠. 그게 뭐 일부에서는 그 투키디스의 함정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 신흥국이 새롭게 그 신흥국이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우월한 주의를 갖다가 조금 더 넓혀가고 뭐 이러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패권국한테 도전하는 형상들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뭐 중국의 어떤 팽창, 중국의 뭐 2012년부터 보통 시작했지만은 뭐 2012년부터 이제 남중국해로의 어떤 그 영역 확대 조짐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가시화되면서 세계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이제 급격하게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그 어떤 팍스 아메리카나 철학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세계 질서를 갖다 운영하는 시대들이 거의 이제 막을 내리고 지금은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 그것뿐만이 아니죠. 조그만 가령 뭐 그 중동에서의 뭐 이란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거기에 이제 튀르키예까지 참전하는 형상들 어떻게 보면 이제 다극 체제가 막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현재 그러면 시점이. 그거는 미국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이게 두 가지 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지정학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전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 패권을 주게 된다는 거는 뭐 지정학의 어떤 대원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미국은 그게 불행하기도 하고 또 행운이기도 하지만 유라시아에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혼자 섬처럼 떨어져 유라시아에 섬처럼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의 그 대전략은 하나예요. 유라시아를 하나의 패권에 절대로 두지 말아라. 절대로 두지 말아라. 근데 미국이 실패한 게 딱 한 번 있었어요. 1939년도죠. 그 독일하고 러시아가, 독일하고 소련이죠. 독일하고 독소 불가침 선언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유라시아가 거의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를 갖다가 분할 통치를 하죠. 사실은 독일은 이제 독일, 그 다음에 소련이 이제 폴란드를 갖다가 반으로 나누면서 독일은 이제 중부 유럽이라든지 서유럽을 갖다가 먹고, 그 다음에 소련 같은 경우에는 동유럽을 먹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미국은 그 독소 불가침 조약으로 인한 유라시아의 통합으로 인해서 드디어 미국은 막대한 천문학적인 어떤 그 대가를 치르게 되죠. 거의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40만 정도 미국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전에도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미국의 그 대전략은, 사실은 세계 운영의 대전략은 딱 하나예요. 유라시아를 하나의 패권으로 절대로 두지 말아라. 갈라놔라 이겁니다. 그게 이제 표면화된 게 2차 대전 이후에 가령 뭐 서유럽을 기점으로 한 나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그 서유럽과 러시아를 갖다가 분리하는 정책들, 이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토대로 하면서 사실은 소련이 붕괴하고 이러면서 미국의 힘은 이제 굉장히 강대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바뀐 게 뭐냐면은 느닷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 트럼프 독트린을 갖다가 시작을 한 거예요. 자국 우선주의. 가령 유럽에 있는 동맹국들한테도 니들 돈 더 내라. 가령 아시아에 있는 동맹국들한테도 니들 돈 내라. 이러면서 그 동맹국들을 굉장히 서운하게 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 기존에 이제 유럽연합이라든지 서유럽 같은 경우들이 그때 이제 물론 그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거지만은 그걸 갖다 기점으로 해서 러시아와 중국이랑 많이 가까워진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갖다가 취하면서 가령 뭐 동맹국들을 갖다가 무시하거나 아니면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홀대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봐오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과연 믿을 수 있느냐라는 어떤 인식들이 생긴 거고, 그게 이제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랑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친하게 되는, 그게 이제 사실은 러시아의 천연가스들이 그 전부터 물론 시행이 됐던 거지만은 직접적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서유럽으로 직접 가는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와 서유럽이 의외로 그러니까 미국의 대전략 사상을 갖다가 흔든 거죠. 러시아와 유럽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들. 그러니까 유라시아가 어떻게 보면 하나로 뭉치는 계기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발화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미국이 일부 네오콘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사실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지고 보게 되면은 부랴부랴 다시 그 동맹들을 규합을 해서 사실은 유라시아에 대한 어떤 분리 정책들, 그러니까 유라시아를 갖다가 하나의 어떤 패권 국가에 놓이는 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한 것들이죠. 그거는 방지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다른 게 없죠. 서유럽과 러시아나 중국과의 어떤 갈등, 이런 어떤 갈등을 조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갈등 요인들이 유발이 돼서 서유럽과 러시아라든지 어떤 이런 대국들이 어떤 하나로 뭉치는 거를 갖다가 막는 거. 이게 사실은 미국의 대전략. 그거는 큰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장 쾌재를 부르는 건 미국이고, 사실은 가지고 있었던 가스를 유럽 지역에 팔고 다른 나라에 팔고 싶었던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 일이 딱 벌어졌으니 너무 신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간 음모론을 펼치기를 일부러 전쟁을 할 수 있게 자기네들이 전혀 개입 안 할 것처럼 얘기를 해서 러시아의 오판을 하게 만들었고, 러시아는 쥐를 밟았고, 그래서 오히려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경제와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는 이번 그 전쟁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궁지로 가게 됐고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을 했으니 반면에 미국은 팔고 싶었던 가스를 팔게 돼서 너무 신나는 그러면서 야 이거는 걸려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그래도 이번에 러시아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멍청한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어쨌든 그런 어떤 음모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단순히 그 음모론이라고 갖다가 그 주장할 수 없는 거는 사실은 기존에 그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20세기 뭐 21세기 그 어떤 세기가 되든지 간에 인류 문명을 갖다가 쥐락펴락하는 거는 결국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경제라는 건 에너지 전환 과정의 일부분을 끓이고 미국이 세계화를 갖다가 나섰던 이유도 사실은 에너지 확보에 있었다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남미 쪽 그쪽으로의 진출도 결국은 에너지 오일 때문에 그런 거였고 중동으로서의 어떤 세력을 갖다가 넓히고 세계화를 유지한 것도 사실은 오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오일 그러니까 에너지 패권 자체가 사실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적어도 서유럽 측에서는 사실 에너지 패권을 갖다가 러시아가 거의 압승의 단계였었습니다. 노르드 스트림 1, 2를 통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들이 그냥 가는 거였거든요. 따라서 에너지 패권만을 놓고 보게 되면 특히 서유럽 쪽에서의 에너지 패권만을 놓고 보게 되면 러시아의 압승이었었어요.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어쨌든 에너지 패권 자체가 일시에 바뀌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어차피 러시아는 서유럽에서 이제 더 이상 발을 못 디디는 거예요. 네. 그 러시아가 그런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굉장히 그 이익, 에너지 측면에서는 사실은 뭐 배로 들여오는 액화 천연가스를 통해서 배로 들여오는 것보다는 액화 천연가스라는 거는 생산된 곳에서 액화를 시켜야 되고 네. 또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수요지 측면에서는 또 기화를 시켜야 되고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굉장히 네. 또 배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굉장히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데 반해서 러시아 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이프라인만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네. 훨씬 경쟁력이 있음에도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서유럽의 어떤 에너지 패권 자체는 다시 미국으로 그냥 다 넘어간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에너지 못지않게 사실은 미국의 그 군사, 무기 이런 것들이 지금 서유럽에 얼마나 많이 판매가 되겠어요. 가령 뭐 F-35 전투기라든지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그게 음모론으로 여러 뭐 비칠지는 모르지만은 미국이 뺏겼던 에너지 패권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되찾아오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유럽의 블록화도 성공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서유럽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 또 게다가 러시아를 좀 지지하는 듯한 중국과도 결별을 하게 만드는 서유럽이 그래서 아주 일타 쌍피가 아니고 일타 다피가 된 그런 상황인데 네네. 근데 러시아가 그 뭐랄까 함정에 왜 쏙 들어갔느냐. 이게 러시아가 이제 나토라든지 유럽 연합에게 대응하기 위한 게 유라시아 연합이라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러시아도 그 완전히 꿈을 꾸죠. 계속해서 꿈을 꾸고 있는 건데 유라시아 연합의 핵심은 결국은 우크라이나예요. 나머지 나라들은 뭐 중앙아시아라든지 코카서스 지역의 뭐 약소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이런 나라들 가지고는 사실은 유럽 연합에 속한 나라들과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유라시아 연합의 그 지렛대는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잡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그러면은 러시아산 제품 중에서 비에너지 제품들을 갖다 제일 많이 쓰는 데고요. 인종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러시아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그다음에 러시아의 그 노동력을 공급하는 주요 수단이에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바로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나토하고 러시아 간의 어떤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냐면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유럽연합이라는 회원권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러시아 회원권 대신 유라시아 연합에 들어가는 대신 유럽 연합의 회원권을 얻고 싶은 거죠. 근데 러시아로서는 그쪽에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당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채찍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 우크라이나에는 그 지정학적, 그 다음에 경제적,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크라이나가 자꾸 자기들 품속에서 빠져나간다는 생각은 러시아로서는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근데 막 당근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든지 우크라이나한테 당근책을 써서 회유를 했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가 그 회원권을 얻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령 우리라고 하더라도 내가 우크라이나라고 상정을 해볼 때 가령 러시아 회원권을 얻을 것이냐, 유럽연합 회원권을 얻을 것이냐는 자명한 거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크림반도를 갖다가 침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크림반도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거기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는 배경에는 항상 부동항을 갖다가 어쨌든 네. 거기다 하면 흑해 함대가 주둔할 수 있는 거고. 네. 이제 거기까지가 만약에 그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러시아에서부터는 치명타를 갖다가 입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지. 2014년에 사실은 크림반도로 했을 때 별다른 대응이 없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2014년 정도에 크림반도를 갖다가 침공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의 학습 효과가 저는 됐다라고 봅니다. 네. 아, 이거 봐라. 우리들이 뭐 거기 침공했는데도 뭐 별다른 그 서방의 뭐 제재라든지 경제 제재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지금 같이 커다란 어떤 물리적인 저항 뭐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게 하나의 러시아로서는 그 학습 효과가 있었을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궁극적으로는 이대로 밀리면은 그나마 이제 유라시아 지역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패권들도 급속히 허물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도미노처럼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에 결국은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채찍을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럼 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살살 건드리면서 유혹을 했어야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보통 그 미국의 전략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쪽에 그 오렌지 혁명이라는 뭐 혁명들 같은 경우도 장미혁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중동이라든지 어떤 나라들의 어떤 혁명들이 일어나는 배경을 놓고 가만히 놓고 보면은 그게 뭐 패권국의 어떤 개입이 없이는 결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뭐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남미 쪽의 어떤 군사 쿠데타라든지 군사 혁명들 뭐 이런 것들도 다 미국이 개입을 한 거죠.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그 친서방 아니면 친미정적인 어떤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그 미국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패권국들은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는 거고, 뭐 우크라이나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쪽에 이제 어떻게 가능하면은 자기들 쪽에 우호적인 어떤 정치 세력들이 정권을 잡게끔 물밑에서 작업들을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일방적으로 사실은 유럽 연합에 가입한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런 것들도 있다. 이런 어떤 신호들을 갖다가 뭐 서방 쪽에서 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우크라이나 뭐 저는 그렇게 입장에서는 생각을 유로존에 합니다. 들어가면은 그건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아, 당연하죠. 농산물 중심의 국가인데 그걸 뭐 팔 시장도 많이 열리는 거고 그 경제권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것도 많아 보이고. 네네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흘린 사람들이 있었을, 지금 말씀 보면 정황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인다. 네.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뭐 미국의 CIA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 이익을 갖다 중시하는 정치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세계 각국에 자기들한테 우호적인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들을 하는 거고, 그건 뭐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다 그렇죠. 네네. 예. 어쨌든 이제 이번에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블록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누가 의도했든지 간에 블록화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블록화가 많이 된다는 것은 단극 생산 시스템에서 몇몇 나라들이 디자인을 하고 중국이 만들어주는 단일 그 생산 체제 시스템에서 다극 시스템으로, 좀 유럽에서도 공장이 만들어주고 미국에서도 공장이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구조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다극 체제라는 거는 사실은 이미 이제 우리 곁에 와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단극 체제라는 거는 사실은 그 단극 체제의 패권을 쥐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제 공공재를 갖다가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사실은 단극 체제가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가령 뭐 국제 교육료의 확보라든지 아니면 최종 소비자 역할이라든지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안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한테 어떤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그거 어떤 그런 확신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극 체제라는 게 그 이제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이제 국제 경찰 아니면 국제의 군대 역할을 갖다가 어느 강력한 나라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트럼프 이후에 그게 확실해졌지만은 그런 역할에서 이제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거고 그런 어떤 대가를 갖다가 치르기에는 사실 그 미국의 어떤 정치인들,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투표자들, 그러니까 중간 투표자들의 어떤 시대 정신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럴 만한 어떤 그 과거처럼 국제적인 어떤 공공재를 갖다 유지하는데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가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세계는 이제 점점 이제 다국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국화가 되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필연적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가령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가령 지금 그 일종의 이제 온쇼어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게 그 중국이라든지 노동원가가 좀 싼 딴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생산 원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렇죠. 구조적으로 좀 올라가겠죠. 올라갈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국제적인 이제 분업 체계라든지 아니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그 중국을 통해서 특히 이제 제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중국의 수혜를 입어서 그 인플레이션 자체, 그러니까 물가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었지만은 앞으로는 사실은 그걸 갖다 이제 블록화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자국 생산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시기에 이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는 점점 옛날처럼 어떤 디플레이션 압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일상화된 우리가 그 200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2020년 때까지 뭐 거의 뭐 그 디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가중되는 시대를 살았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냐라는 거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제 또 지금 당장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 9조 달러에 가까운 총 통화량을 풀고 재정도 많이 풀어서 그것들은 이제 일단은 첫 번째 인플레이션은 통화의 양이 증가해서 그리고 재정으로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제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통화를 흡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에 50달러씩. 내년부터는 전년 대비 그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죽게 되는데 고민의 자리가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인플레이션 됐던 것은 팍스 아메리카나가 만든 결과치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그 중국에 지금 보면 강력한 그 중국의 제조 강대국을 만들면서 만들어놓은 밸류 체인과 효율성, 즉 생산성 혁명으로 인한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나타난 디플레, 넌 인플레이션 이 부분은 계속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 생산 효율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안 일으키는 영역은 계속 있는데 통화는 늘어나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있는 이 두 개가 이제 맞붙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제부터는 인플레이션 시대야라고 딱 떨어지게 말할 수 있을 것이냐. 좀 그게 이제 섞여 있는 시대로 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얘기는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블록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세계화의 반대가 되는 어떤 지역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다가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계화라는 거는 기술의 진보에 의해서 세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가령 뭐 통신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컨테이너의 발명이라든지 그게 세계화를 이끌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세계는 기술의 더한 진보가 사실은 지역화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지역화될 수가 있죠.
어떤 한두 곳, 가령 중동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서 일방적으로 에너지가 생산되는 시대가 이제 슬슬 저물고 있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가 신재생 나오면 에너지가 나오면서 가령 뭐 풍력 발전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점점점 가시화되면서 에너지를 갖다가 어느 정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반들이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첫 번째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계화의 퇴조를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부채질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걸 간과하기 쉬운데 로봇이나 3D 프린터의 어떤 발전들을 갖다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봇은 뭘 대체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 그렇죠. 사람 중에서도 값싼 노동력을 대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계화 필요성이라는 건 결국은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우리가 딴 나라로, 따라서 말해서 뭐 제3세계라든지 아니면 개발국이라든지 저개발국으로 노동이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쪽에 그렇죠. 생산돼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도 사실은 그 로봇이 점점 발전을 하고 로봇 가격이 내려가고 3D 프린터의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어떤 싼 노동 수요 자체를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요인 자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들을 떠나서 어떤 기술의 진보,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지역화, 블록화를 갖다가 가속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로는 그래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둔화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의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향후 몇 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인플레이션은 피크아웃을 했죠.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잦아질 거라고 보통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2004년에서 2007년, 2008년의 경우를 갖다가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4년도부터 미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2000년도에 그 닷컴 버블이 폭발을 하면서 그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금리 정책을 썼어요. 네. 그래서 2004년부터 사실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연평균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2004년도에 제가 기억하는 2.7%에 달했고요. 2005년도에 정도 들어가니까 3. 몇 %를 넘었어요. 2004, 2005, 2006년도에까지.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연준 입장에서 보면 이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좀 잡아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사실은 2004년부터 금리를 굉장히 조금씩 올리기를 시작합니다. 근데도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요. 생각처럼. 그래서 그 2004년부터 2005년, 2006년, 2007년도까지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 게 5% 이상으로 올리게 된 거죠. 네. 사실은 5% 이상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게 됐어요. 그 5% 정도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 2007년도죠. 2006년도, 2007년도에 인플레이션이 꺾입니다. 3. 몇 %에 갔던 게 한 2.78% 정도로 연평균이 꺾여요. 그러니까 연준으로서는 어떻게 하죠? 환호를 하죠. 그러니까 다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네. 근데 2007년도에 금리를 확 내리니까 금리를 조금씩 내리니까 2007년도에 어떻게 됐냐면은 2007년도 1월에서 9월 달까지 매달 인플레이션이 4%, 5%에 달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마침내 인플레이션이 꺾이죠. 왜 꺾였을까요? 너무 많이 올라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한계 기업들이 견디지 못하는 상황. 부채가 너무 많이. 2008년도 금리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에 정점을 찍었고요. 네. 사실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인플레이션 자체가 완전히 꺾이게 되는 거예요. 1.1%로 낮아지는데 당시에 이제 주식시장 상황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으면서 그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지만은 이상하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공행진을 하죠. 계속 갔죠. 네, 계속 가죠. 그러면서 마침내 2008년도에 들어서 사실은 주식시장이 이제 일시에 꺾이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물가가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뭐 6월달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그 일단 피크아웃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물가는 갖다가 점점 그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물가가 이렇게 높은 물가가 단기간에 꺾인다는 거라고 사람들은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데 꺾이지 않아요.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거고 이런 어떤 높은 수준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연준은 어떤 행동을 할 거냐면은 굉장히 높은 금리를 갖다가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높게 유지를 하다가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꺾이게 되면은 그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를 시도하는데 그 금리 인하를 갖다 시도할 때가 사실은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우리가 2004년도에서 2007년도를 갖다 돌이켜 보면은 다시 물가는 갖다 폭등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어떤 고물가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어떤 고금리 상황은 현재의 상황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굉장히 오래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일단 발화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거는 사실은 수요 파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 특히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이 수요 파괴를 진짜로 시킬 수가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못 시킵니다. 그동안의 파월 의장의 태도를 보건대 비둘기죠. 네.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이제 연준의 모든 인사들이 나와서 굉장히 마파적인 어떤 강경한 기조로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잡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로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지만 진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요 파괴를 갖다가 시킬 수 있는 그거는 말뿐이지 행동으로는 사실 수요 파괴를 갖다가 시키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예. 수요 파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궁극적으로는 그게 진짜로 예상을 뛰어넘는 강한 긴축. 그것도 사실은 수요 파괴를 갖다가 시킬 수가 없어요. 네. 그건 어떻게 보게 되면 외부적인 요인들. 가령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적 리스크가 폭발하면서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닥쳐야만 수요 파괴가 되는 거고. 예. 그래야지만은 사실은 연준이 생각하는 2%의 물가를 갖다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